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 완역 제3권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3권은 새나 짐승들이 등장하는 우화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까닭은 샤라자드, 우리에겐 세헤라자데로 더 알려져 있죠. 이 샤라자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샤리아르 왕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근사한 우화로구나. 자, 이번엔 곤궁에 빠진 사람을 파멸로부터 건져낸 그러한 아름다운 참된 우정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없겠느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 3권에서는 샤리아르 왕이 샤라자드야,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직까지 내가 등한히 해온 여러 가지 것들이 뉘우쳐지는구나 하는 말로 자신의 과오를 깨닫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댓글은 저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고양이와 까마귀 이야기. 옛날 옛적에 까마귀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아니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표범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둘 다 그것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곧장 나무 꼭대기로 피신했습니다만 고양이는 쩔쩔 맬 뿐 어찌할 바를 몰라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매달릴 밖에 별 도리가 없는데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나? 그러자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땐 여러 가지로 궁리하여 서로 돕는 게 친구 간의 의무지. 그런데 그 나무 근처에는 개를 데리고 있는 양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양치기들 쪽으로 날아가 까까 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땅바닥을 깃으로 때렸습니다. 그 다음 또 개 한 마리 옆으로 가까이 가서 바로 그 앞에서 깃을 펄럭인 다음 조금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개는 까마귀를 잡으려고 까마귀 뒤를 쫓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양치기 하나가 얼굴을 쳐들고 앞을 보니 까마귀가 땅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날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치기도 수상하다 싶어 그 뒤를 쫓았습니다. 까마귀는 여전히 개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면서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계속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교묘하게 개들을 놀려대는 바람에 화가 난 개들은 이놈을 붙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를 쫓아갔습니다. 개가 곁에 다가서면 까마귀는 붙잡히지 않을 만큼 공중으로 떠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마침내 개들을 표범이 있는 나무 가까이까지 유인해 온 것입니다. 개들은 표범을 보자 달려들었기 때문에 표범은 등을 돌리고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표범에게 먹힐 뻔한 고양이가 마침내 친구의 계략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오, 임금님, 이제 한 이야기는 순결한 친구의 우정 덕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 옛날 옛적에 여우 한 마리가 어느 산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크게 자라면 그때마다 이 어미 여우는 새끼 여우를 잡아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여우를 자기 옆에서 길러서 계속 자손을 퍼뜨리면 결국은 자기가 굶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어버이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산 꼭대기에 까마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그 까마귀와 사귀어볼까? 사귀면 혹시 날마다 먹을 양식 정도는 마련해 줄지도 모르지. 저 친구는 그런 정도는 능히 어떻게 마련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여우는 곧장 까마귀 둥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곳까지 가자 까마귀에게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웃사촌.
진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심이 굳은 이웃에게 두 가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낼 권리와 같은 이슬람교에 귀의할 권리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이웃이며 나에 대해서도 요구권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의 이웃이었으니까 그만큼 더 그것을 이행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무척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냥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부탁합니다. 당신 대답을 들을 수 없을까요? 그러자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진실이 깃들인 얘기가 가장 훌륭한 얘기죠. 어째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우정이라는 것이 그저 입에만 발린 허세이고 마음속엔 적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만 싶어요. 당신은 먹는 편이고 나는 먹히는 편이니까 말입니다. 따로따로 사는 편이 서로 교제하기보다 나을 것입니다. 나는 까마귀이고 당신은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무 이득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형제의 연분을 맺자고 하시는데 그것도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우리 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물건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선택하는 데에도 보다 더 좋은 물건을 고를 줄 안다고 하는데 지당한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날엔 가족 전체도 덕을 보게 될 테니까요. 나는 당신 옆에서 좋게 지내고 싶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의하는 바인데 그것은 서로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 형통이죠. 나는 진짜 우정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 들려드릴까요? 까마귀가 얘기해도 상관없죠. 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잘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당신의 의향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하자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벼룩과 생쥐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건 또 어째서죠? 하고 까마귀가 묻자 여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벼룩과 생쥐. 옛날 옛적에 생쥐 한 마리가 물건과 돈이 아주 많은 어떤 상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벼룩 한 마리가 상인이 자고 있는 침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상인의 살이 부드러운 것을 알게 되자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상인은 따끔하고 깨물린 통증 때문에 눈이 뜨여 자리에서 일어나 노예 계집과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두 달려와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서 벼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빨아먹고 사는 동물인 벼룩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지체 없이 도망치다가 생쥐 구멍이 눈에 띄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쥐는 벼룩을 보자 말을 건넸습니다. 성질이나 종류나 모두 나와는 다른 네가 무엇하러 내 집에 온 거냐? 그러자 벼룩은 대답했습니다. 실은 말입니다. 나는 맞아 죽게 되어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당신네 집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당신의 일시적인 보호만을 바랄 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당신네 집에서 쫓겨나고 싶진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이라도 당장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제 곧 내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생쥐는 벼룩의 말을 듣자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151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하고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생쥐는 벼룩의 말을 듣자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푹 놓고 여기 있어도 돼. 평온무사한 좌우 외엔 너에게 내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너를 기쁘게 할 물건뿐이다.
너나 나는 괴롭힐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을 아끼는 건 아니야. 상인의 피를 덜 빨았다고 해서 그걸 후회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 사람이 날 먹여 살렸다고 해서 그걸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벌어들일 수 있는 한도 내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쪽이 너에겐 마음이 놓일 테니까. 이봐, 벼룩군. 난 잠언 시인의 하나가 이런 시를 읊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 나 혼자 살아도 무엇 하나 부러워할 것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것에 신경 쓸 것 없이 한가하게 살아온 이 뜬 세상. 물 한 잔에 빵 부스러기와 굵은 소금을 먹이로 삼고 몸에 걸친 거라곤 다 해진 프라이스천의 긴 두루마기. 알라만을 섬기는 생활이라면 무엇 하나 불평이 없으니 그런 생활을 주시옵소서. 신의 뜻에 맞는 생활이라면 나는 아무 불평도 없소이다. 벼룩은 생주의 말을 듣자 정말 그 말씀 잘 알았습니다. 훌륭한 생각으로 이 목숨 끝나는 날까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에겐 당신의 말에 거역할 만한 힘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생쥐는 진정한 애정에는 순수한 의도만 있으면 족한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둘 사이에는 깊은 애정의 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벼룩은 밤이 되면 한사코 상인 침상을 찾아가 배가 터져라고 피를 빨아먹었고 낮에는 생쥐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상인은 금화를 잔뜩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상인은 베개 밑에다가 금화를 치우고 잠을 자기 시작해서 생쥐가 벼룩에게 말했습니다. 너 보았느냐? 그 많은 재물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금화를 수중에 넣을 방도가 없을까? 그러자 벼룩도 말했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뭘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헛다리만 긁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해낼 능력이 없으면 도리어 뜻하지 않은 함정에 빠져 역부족인 탓으로 희망도 허사가 되고 말겠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잔꾀를 부렸자 마찬가지죠. 그건 마치 나다를 물고 그물에 걸려 새몰이꾼에게 잡히고 마는 새와 똑같단 말이에요. 당신에겐 금화를 집에서 훔쳐낼 힘이 없고 나도 그런 짓을 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는 고사하고 난 금화 한 입도 가질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돈 같은 것이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생쥐가 난 이 집에다가 출입구를 70개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데 부자유는 없어. 게다가 또 귀중품을 보관해둘 견고하고도 안전한 곳도 마련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꾀를 부려가지고 주인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만 한다면 일은 술술 잘 풀릴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운을 다스리는 신령님도 도와주실 테지. 하자 벼룩은 대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위하여 주인을 집 밖으로 유인해 보겠습니다. 벼룩은 이렇게 말하고 상인 침상으로 기어들어가 종전보다 더 아프게 깨문 다음 사람에게 잡힐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상인은 잠을 깨고 벼룩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벼룩은 다시 아까보다도 몹시 더 세게 깨문 것입니다. 상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침상을 떠나 밖으로 나와 문간 앞 걸상에 누워 아침이 될 때까지 푹 잤습니다. 상인이 잠든 동안 생쥐는 단 한 입도 남기지 않고 부지런히 금화를 구멍 안으로 날라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상인은 집안 사람들에게 의심을 하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고 여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 알아들으셨어요? 머리도 좋고 경험도 많고 눈치도 빠른 까마귀 양반. 마치 생쥐가 벼룩으로부터 은혜의 보답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언제 내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셈치고 이 얘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글쎄 벼룩 녀석 근사한 보답을 한 셈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까마귀가 은혜에 보답을 하건 말건 그건 그 사람에 달렸죠.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에게까지 친절을 베풀 의무는 없겠죠. 나면서부터 나의 원수인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면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봐요, 여우 양반. 당신 꾀는 천하일품이거든요. 잔꾀와 계략에 능한 사람은 아무리 맹세를 해도 속위에 경일기죠. 맹세를 해도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성실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거든요. 바로 최근 당신이 동료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어요. 감쪽같이 속이고 계략을 써서 파멸의 함정에 빠뜨렸단 말이죠. 같은 친척끼리 오랫동안 한솥밥을 같이 나누어 먹은 처지인데도 그런 꼴을 당했는데 하물며 당신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나 같은 것에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소? 종류가 다른 당신의 적이라면 혼이 날 것은 뻔한 일이지 뭡니까? 나와 당신 사이를 비유해 보자면 라가루메와 참새 사이 같다고나 할까요? 어째서? 하고 여우가 반문하자 까마귀는 그 얘긴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라가루메와 참새. 라가루메라는 것은 수렵에 쓰는 매라고 합니다. 옛날에 라가루메 한 마리가 있었는데 동정심이 없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152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하고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까마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라가루메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에는 동정심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맹수도 썩은 고기를 먹는 지상의 짐승도 이 매를 무서워했고 툭하면 그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수가 많았습니다. 안하무인격인 행동과 무례한 짓만 하고 있어 1년 중 내내 다른 새들을 괴롭히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매도 점점 쇠약해지고 행동이 느려져 시장길을 느끼는 수도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쇠약해지는 것과는 반비례로 잔꾀는 점점 늘어나 그 전 이상으로 계략을 짜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총회에 출석하여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치울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듯 힘으로 먹고 살기보다도 잔꾀를 부려서 배를 불린다는 식이었습니다. 글쎄 여우 양반,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라니까. 힘으로 안 돼도 꾀로는 단단히 한몫 보니까. 필경 나와 사귀려고 온 것도 먹을 것을 수중에 넣기 위한 책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수에 넘어갈 줄 알아요. 나 자신을 당신 하라는 대로 맡길 줄 알고 어림도 없는 소리. 내게는 알라가 기세는 힘을, 마음에는 경계심을, 눈에는 날카로운 시력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보다 나은 자의 흉내를 내는 놈은 패가 망신하기 딱 알맞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걱정이에요. 당신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 흉내 내다가 참새와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참새가 어떻게 됐길래? 그 얘기 꼭 듣고 싶군 하고 여우가 부탁하자 까마귀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새와 독수리. 어느 때 참새 한 마리가 양우리 위를 날고 있다 보니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이제 갓 낳은 새끼 양에게 달려들어 이것을 움켜쥐고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깃을 펄럭이며 저놈이 한 것처럼 나도 해보자 하고서 혼자 신이 나서 자기보다 나은 자를 흉내 내본 것입니다. 곧장 참새는 털이 북실북실한 살찐 염소 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그 염소는 분뇨 속에서 뒹굴고 있던 탓으로 보기에 마치 털뭉치처럼 털이 엉켜 있었습니다. 참새는 염소 등에 내려앉기가 무섭게 깃을 팔딱거리며 날아가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발이 털 속에 엉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까부터
처음엔 새끼 양을 납치해간 독수리의 소행을, 다음엔 참새의 소행을 지켜보고 있던 양치기는 죽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참새 옆으로 다가와서 참새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치기는 깃털을 잡아 뽑고 두 다리를 노끈으로 묶은 다음 아이들 있는 대로 가지고 가서 던졌습니다. 아저씨, 이거 뭐예요? 하고 그중 하나가 묻자 양치기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자의 흉내를 내다 불행한 꼴을 당한 놈의 말로다. 그런데 여우 양반, 당신은 이 참새를 많이 닮았어요. 폐가 망신하지 않도록 자기보다 나은 자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우는 까마귀와 교제할 기회가 사라지자 실망에 젖어 신음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슬렁어슬렁 돌아가는데, 까마귀는 여우의 우는 소리를 듣고 또 축 늘어진 측은한 꼴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여보 여우 양반, 무슨 고민과 탄식으로 이를 부득부득 가시오? 그러자 여우는 내가 이를 갈고 있는 것은 나보다도 네가 더 악당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총총걸음으로 자기 집을 향하여 돌아갔습니다. 샤리아르 왕은 샤라자드, 그대 이야기는 참 훌륭하고 재미있구나. 그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좀도 없느냐? 하고 말하자 샤라자드는 대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와 염주보살 비둘기 이야기. 옛날 옛적에 고슴도치 한 마리가 대추 야자수 옆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나무 속에서 염주보살 비둘기 부부가 남 부러워할 것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비둘기 부부는 대추 야자수 열매를 먹는데 나는 그것을 손 안에 넣을 방도가 없잖아.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들을 속일 술책을 써야겠어. 그래서 고슴도치는 나무 뿌리 있는 데에다 구멍을 하나 파서 그곳으로 이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구멍 옆에다 기도소를 하나 세워서 그 속에 틀어박혀 겉으로는 신앙이 굳은 세상을 버린 은자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 되는 비둘기는 기도에 여념이 없는 고슴도치의 모습을 보고 그 돈독한 모습에 감탄하여 그렇게 한 지 이제까지 몇 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30년 됩니다. 하고 고슴도치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뭘 잡수십니까? 대추 야자수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요. 옷은 어떤 것입니까? 바늘입니다. 쿡쿡 찔러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장소가 있을 텐데 어째서 여길 택하셨죠? 다른 데를 택하지 않고 여길 택한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하고 염주보살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의 인품이 우러러 보이는군요. 그러자 고슴도치가 말하기를, 난 말입니다. 당신의 실제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군요. 당신은 그 농부와 똑같군요. 즉, 씨를 뿌릴 때가 와도 게으름만 피우고 씨를 뿌리지 않고서 앞으로도 내가 생각한 대로의 수입은 없겠는걸? 급히 씨를 뿌리면 자본만 낭비할 것이 뻔하지 뭐야. 하고 그 농부는 말했었죠. 그러나 추수 때가 와서 모두가 별을 베는 걸 보면 게으름만 핀 덕택으로 손해를 본 것을 후회한 나머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염주보살 비둘기가,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의 연분과 절연하여 일체의 번뇌를 해탈하고서 오직 신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고 묻자 고슴도치가 대답했습니다. 저 세상으로 갈 준비에 착수하여 얼마 안 되는 양식으로 연명하는 거죠. 무슨 수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조그마한 새이며 또 매일의 양식을 얻고 있는 이 대추야자수를 한 걸음도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좋을지 나로선 통 갈피를 잡을 수 없군요. 야자수를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네 두 부부가 1년 내내 먹을 양식은 충분히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무 기둥 밑쪽에다 둥지를 치고 살도록 하세요.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흔들어 떨어뜨린 열매 전부를 당신네 집으로 운반하여 열매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 대비하여 저축해 두세요. 비축해둔 열매를 다 먹고 난 후에도 다음 결실이 신통치 않을 땐 단식을 하는 거죠 뭐. 그러자 염주보살 비둘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세를 깨우쳐 주셨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당신의 훌륭한 의도에 대하여 제발 알라의 훌륭한 보답이 있으시기를. 그 후 비둘기 부부는 열심히 최후의 하나까지 열매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고슴도치는 난데없는 성찬이 생겨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미래를 대비해 창고가 가득 찰 때까지 열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부부 녀석, 식량이 떨어지면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와서 내가 가진 걸 부러워할 테지? 내 신앙심과 단식을 믿고 말이야. 그리고 내 충고와 훈계에 맛이 들어 내 옆으로 바싹 다가올 거야. 그러면 난 놈들을 붙잡아서 꿀꺽 삼키는 거지 뭐야. 놈들만 없으면 내 동무대가 될 것이며 내 식량으로는 떨어지는 열매만으로도 족할 거야. 얼마 후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린 비둘기 부부는 꼭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열매를 전부 자기 굴 속으로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말했죠. 저 고슴도치 양반, 신앙심이 굳고 우리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시는 선생님, 야자 열매라고는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우리들은 앞으로 뭘 먹고 살지요? 아마 바람에 날려 어디론지 날아가 버렸나 보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먹을 것을 만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에는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설마 먹지도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고슴도치는 이렇듯 좋은 기회가 왔다 싶어 열심히 설교도 하고 자기도 신앙심이 강하다는 것도 꾸며 보이기도 하며 속이는 바람에 마침내 비둘기 부부는 상대방을 깜쪽같이 믿고 자기들이 속임수에 빠진 것은 눈꼽만치도 모른 채 고슴도치 굴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고슴도치는 급히 일어나 문간 쪽으로 달려가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염주보살 비둘기는 상대방의 돌변한 태도에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과 어젯밤의 당신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상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획책한 사기꾼들에게 떨어진 재난과 똑같은 재난에 빠지기 전에 어서 당신의 잔꾀와 책략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야? 하고 고슴도치가 반문하자 비둘기는 대답했습니다. 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인과 두 사기꾼. 옛날 신다라는 도시에 큰 부자 상인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낙타 준비를 하고 상품을 마련하자 곧 어느 도시로 장사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동무가 된 것은 두 사기꾼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상품을 모아가지고 짐짝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상인이라고 속이고는 그 상인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맨 처음 객사에 도착하자 상인을 속여 상품을 모두 뺏을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각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속여 그 상품을 독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을 속이기만 하면 앞으로의 인생은 편해지고 상품도 내가 다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각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약한 계교를 꾸며가지고 사기꾼 하나가 음식 속에다 독약을 넣어 상대방 사기꾼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사기꾼도 똑같은 짓을 해서 둘 다 독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고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기꾼은 이렇게 되기 전에 상인과 같이 있었으므로 둘이 다 방을 나간 후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수상히 여긴 상인이 웬일인가 싶어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둘 다 숨이 끊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상인은 두 놈이 사기꾼이며 남을 속이려다가 도리어 보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상인은 자기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기꾼의 물건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샤리하르 왕이 말했다. 여봐라 샤라자드야.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직까지 내가 등한히 해온 여러 가지 것들이 뉘우쳐지는구나. 자, 좀 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여 나를 깨우쳐 주려무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와 더불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